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엑셀레이팅, 원탑은 브랜드죠. 뭐 나이키도 있고 뭐 아디다스도 있고 브랜드고요.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이제 엑셀레이팅이라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새로 오신 분들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이제 엑셀레이팅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건 안 하시건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결정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시간 내서 오셨으니까 그래, 엑셀레이팅이라는 게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엑셀레이팅은 두 번째 이렇게 돈을 버는 방법이구나. 하지만 나랑 맞아, 나랑 안 맞아 이 결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그런 말씀을 대략 1시간 정도 드리게 됩니다. 이제 두 가지를 썼어요.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 오셨다는 건 어떤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리가 아니라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우리는 꼭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업을 투자하시던 간에 적어도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은 어떻게 돈을 벌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들으시고 이 왜라는 질문과 어떻게라는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으실 때 투자나 기타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크게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두 가지와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왜라는 질문에 답을 드려서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이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영화 한 편을 보여드렸습니다.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97년 8년에 대한민국이 참 처음으로 겪었던 경제 위기에 관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두 가지 줄거리를 갖고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 흐름은 아까 잠깐 유아인, 변정학대리죠, 영화장에서 유아인이가 얘기하는 장면에 잠깐 언급이 되는데 이 경제 금융 위기가 정말 우리가 모르는 채 왔는지 이미 금융위기를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를 우리나라가 맞이하는 동안 얼마나 정치인들이나 금융권들이 무능력했는지를 한 내용으로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어찌 보면 영화상에서 종합금융회사의 대리인 이 변장학 대리는 영화상으로 보면 한 30대 초반 정도 된 나이인 것 같아요. 이 종합금융사의 변정학 대리라는 친구가 IMF 시기에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가 하나의 줄거리로 나옵니다. 저는 일단 IMF 위기가 얼마나 준비를 하지 못한, 얼마나 위정자들이 우리 국민한테 실기를 한 위기인가는 논외로 하고요. 그러면 이제 IMF 때 이 경제 위기 시기에 유아인은 금융 위기라는 특징상 여러 가지 달러에 대한 콜옵션, 옵션콜 이런 투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실물 투자를 통해서 영화상에 보면 그냥 30대 초반밖에 안 되던 젊은이가 한 1년 만에 어마어마한 재벌 수준의 돈을 버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겁니다. 이제 사회가 좀 고도화되고 경제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개천에서 용나는 일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신분이, 그러니까 경제적 신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건 다 순전히 그 돈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데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갑자기 벌 수 있는 일들이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닌 거죠. 늘 잘 사는 집은 계속 잘 살고 못 사는 집은 계속 못 사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아까 국가부도의 날에서 왜 유아인이 돈 버는 줄거리를 굳이 넣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유일하게 위기의 시기에 신흥부자들이 나온다라는, 그래서 97년 8년 IMF 경제 위기, 그리고 우리가 또 한 번 겪었던 2008년 9년 미국발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실제로도 대단히 많은 신흥부자들이 탄생합니다. 즉 위기의 시기는 유일하게 우리가 신흥부자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회라는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위기인가라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말에도 IMF 경제 위기, 금융 위기, 미국발 금융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번의 위기의 공통점은 금융 위기라는 거예요. 아까 영어에도 잠깐 나오듯이 우리나라 국내 은행들이 해외 은행으로부터 돈을 쉽게 빌려오고 그 쉽게 빌려온 돈으로 어음이 발행되고 어음을 또 은행 가서 대출받고 할인받고 돈을 아주 쉽게 빌릴 수 있다 보니 기업의 규모보다 기업의 내실보다 또 가정경제의 내실보다 더 많은 돈이 대출로 혹은 빚으로 나가면서 한쪽이 막히면 어떻게 돼요? 도미노처럼 빠바바바바 터지겠죠. 즉 IMF 위기, 미국발 위기의 특징은 내적 부실의 원인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내적 부실. 무슨 얘기냐면 사과로 얘기하면 약간 썩은 거죠. 그죠? 약간 일부가 부실했던 위기의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위기라는 말을 씁니다. 코로나 위기죠. 사실 코로나 위기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작년 초만 해도 중국에서 터졌을 때 우리 어떻게 생각했어요? 대부분 뭐 메르스나 사스가 한두 달 만에 지나갔듯이 우리 다 지나갈 줄 알았잖아요, 솔직히. 누구 뭐 코로나19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 여기 없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고 정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첫 번째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과거 위기와는 다르게 예상치 못한 위기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위기이다 보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결정적으로 유동성 위기인데, 즉 이제는 썩은 사과보다 썩지 않은 신선한 사과가 더 많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기업의 잘못 없이 아시아나가 긴급자금 요청을 했는데 이유를 보니까 지난 1년간 탑승객이 90% 줄었답니다. 우리나라 어떤 제조업이든 교통업이든 어떤 대기업이라도 1년 동안 매출이 90% 줄면 전 부도나지 않을 기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관광에 기반한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이집트 이런 나라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멀리 안 봐도 돼요. 제 주변에도 노래방을 하던 친구가 정말 망했고 커피숍을 4개, 5개 하던 친구가 다 정리하고 하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특별히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죠? 코로나 위기의 특징은 기업 내부의 부실이 아닌, 즉 썩은 사과가 아닌, 그래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사과들이 부실로 위기를 겪고 있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그죠? 요즘 태국 같은 데 여행 상품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겠죠? 요즘 항공권 엄청 싸죠? 위기의 시기가 왜 우리한테 기회가 되냐면, 특히 코로나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건 기업 내부의 부실이 아닌, 즉 내적 상황과 무관한, 기업 내부의 부실과 무관한 유동성이 위기라는 특징이,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살 회사, 살 자산, 살 것들이 더 많은 시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쉽게 예를 들어 보자고요. 제 친구가 나름 인천 송도 쪽에서는 커피숍을 크게 여러 개를 합니다. 한 5개까지 작년에 확장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망했겠죠. 코로나 때문에 가게 장사를 못하니까. 그럼 망했다는 얘기, 이 친구는 그 가게를 누군가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권리금 들고 인테리어하고 다 돈 주고 들어갔겠죠. 경기 좋을 때. 근데 팔 때 어떻게 팔았겠어요? 권리금도 하나도 못 받고 정말 보증금 몇 푼 건져서 나왔습니다. 그럼 거꾸로 그걸 누가 또 샀겠죠, 가게를. 그 사람은 이 코로나가 풀려서 가게가 잘 되면 1억, 예를 들어서 2억짜리 가게를 3천, 5천에 샀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훨씬 더 이익을 보겠죠. 이게 이제 위기의 특징입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엑셀레이팅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는 첫 번째 이유이자 배경이 기업 내부의 부실과 무관한 외부 유동성의 위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것이라는 판단인 겁니다. 첫 번째는. 자, 두 번째를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부터는 이제 좀 엑셀레이팅의 직접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다 보니 제가 이제 엑셀레이팅이 뭔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말 뜻은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어감상 엑셀레이팅은 우리 자동차 엑셀레이터 아시잖아요, 이렇게. 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앞으로 가죠. 인큐베이팅과 엑셀레이팅은 기업 투자에서 쓰는 그냥 큰 용어입니다. 자, 인큐베이터가 뭐예요? 인큐베이터. 우리 어머니 인큐베이터가 뭐죠? 인큐베이터. 아기가 태어나서 건강하지 못하면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죠. 자, 요런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인큐베이팅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듯이 기업이 태어난 겁니다. 기업이 태어난 기업, 즉 창업한 기업을 자금을 지원해주든 기술, 뭐 영업, 세무, 마케팅 이런 걸 도와주는 지원, 투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큐베이팅 투자 크게 내부적으로 창업보육 사업, 스타트업 사업 여러 가지 용어를 또 씁니다. 서울시에도 창업보육센터 있고요. 전국적으로 창업보육센터가 다 있죠. 이런 창업보육 사업들을 우리가 통상 넓게 얘기할 때 인큐베이팅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창업기업이 인큐베이팅이면 엑셀레이팅은 뭐냐? 이제 창업이 끝난 거죠. 사람이 살다가 도움을 받을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똑같이 기업도 창업할 때 도와주고 말면 안 되잖아요. 기업도 우리가 사람의 인생처럼 잘 돼 가다가도 뭔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 중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는 일, 자금이든 뭐든 이걸 엑셀레이팅이라고 하고 뭐 비슷하게는 내부적으로 구조조정, M&A 혹은 뭐 전략적 투자 뭐 여러 가지들이 엑셀레이팅 투자 기법의 하나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똑같은 기업 투자의 방법론인데 인큐베이팅은 창업 기업, 엑셀레이팅은 창업 후 성장하던 기업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큰 차이는 또 뭐가 있냐면 그래서 인큐베이팅은 창업 기업이다 보니 우리 신생아 태어나면 밥 많이 안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업 기업은 투자금이 비교적 작습니다. 뭐 1억 내외, 2억 내외 이렇게 되고요. 엑셀레이팅은 다르죠. 기업의 덩치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100억이 될 수도 1000억이 될 수도 1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레이팅은 비교적 규모가 클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명회가 끝나면 그래도 엑셀레이팅 투자는 이거다 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업 후 성장하다가 위기를 겪는 기업을 도와주는 일을 우리가 엑셀레이팅 투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엑셀레이팅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업 구조조정 사례를 제가 하나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사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긴 한데요. 좀 이게 수익률이 워낙 그 당시에 이슈가 된 거라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좀 많이 씁니다. 아까 국가부도의 날 영화를 보여드렸는데 그 당시에 다 아시다시피 뭐 한보, 대우, 기아 엄청 부도났죠. 증권회사, 종합금융사 막 부도났습니다. 특히나 이 금융사의 부도는 굉장히 사회적인 충격이었죠. 은행이 부도나면 안 되잖아요. 내가 돈 맡겼는데 내 돈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MF 때 생긴 법이 뭡니까? 이제는 금융기관이 개인의 적금을 얼마까지 보장해주죠, 법으로? 5천만. 네, 그게 사실은 IMF 때 종합금융사가 부도나면서 생긴 법률입니다. 그때는 한 푼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죠? 은행에 돈 맡겼는데 은행이 부도나면. 자, 당시 종합금융사의 부도를 넘어서서 외환은행이 부도 위기를 겪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면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영화가 외환은행의 부도를 다룬 영화입니다. 그 IMF 시기에. 자, 외환은행이 부도라는데 진짜 이거 1금융권 부도는 큰일이죠. 외환관리까지 하는 외환은행이 부도 위기에 닥쳤을 때 정말 백마탄 기사처럼 로스타라는 아까 유아인이 영화상에서 로스타를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세요? 맨 꼭대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칠판에 유아인이 막 설명할 때 해외 투기 자본. 우리나라가 약간 이 사모펀드한테 약간 부정적인, 왜냐면 IMF 때 사실 구조조정 투자는 나쁜 뜻은 아닌데 우리나라는 구조조정 투자라는 걸
워낙 위기였던 IMF 때 처음으로 겪다 보니 우리가 약간 이미지가 이런 사모펀드들 구조조정 투자 이런 거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뭐 기업 사냥꾼이다 뭐 이런 표현 쓰죠. 근데 사실은 뭐 미국이나 유럽에선 이미 선진국에선 되게 선진적인 투자 기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모펀드를 요즘은 해외 투기성 자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어쨌든 UI는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론스타를 대표적인 해외 투기 자본으로 본 거죠. 근데 어쨌든 이 사모펀드가 외환은행을 인수합니다. 외환은행만 인수한 게 아니라 바로 요 위에 있는 역삼역의 스타타워, 지금 파이낸스 빌딩이죠. 스타타워도 론스타가 인수했었고 급동건설도 인수했었고 동아시아나 저 중남미 쪽에 여러 구조조정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였습니다. 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고 나서 현금 한 1조 2천억, 주식 한 1조에서 한 2조 썼는데 찾아간 돈을 막 계산해보니 원금 빼고 5조 1,300억을 벌어왔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1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벌으면 5배입니다. 그죠? 10만원 투자해서 50만원 버는 5배랑 1조 투자해서 5조 버는 5배는 개념이 다른 거죠. 보통 기업 투자는 한 20-30%만 벌어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왜? 한 1조 투자해서 한 2-3천억 벌면 2-3천억 작은 돈 아니죠? 우리 뭐 구경 못 해봤잖아요, 솔직히. 이렇게 기사가 나자 막 한국에 난리 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경실련부터 신문사, 야당들이 야 나중에 이렇게 막 6조, 5조 이렇게 벌 수 있는 이 좋은 회사를 니네 왜 싸게 팔았어? 니네 비리 아니야? 뒷돈 받은 거 아니야? 니네 부실평가한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정감사까지 하죠. 그게 이제 영화 블랙머니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단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 그 내용은 아니고 어쨌거나 론스타가 1조를 투자해서 5조를 벌어들인 이 배경에 뒤에 뭐가 있습니까? 투자자들이 있는 거죠. 그죠? 투자자들은 물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는지 극동건설을 사는지 저기 스타타워를 사는지 압니까? 일일이 결제하시나요? 아니죠. 론스타가 하는 그런 전체적인 구조조정 투자에 믿고 돈을 맡긴 거죠. 현재 손정희 회장이 하고 있는 비전펀드가 약 200조를 운영하는데 거기 많은 투자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알리바바로 대박을 쳤고 한동안 뭐 우버도 그렇고 계속 손실이 나다가 얼마 전에 쿠팡이 나스닥 가면서 또 20조를 건넵니다. 대단하죠. 어쨌든 손정희 회장도 대단히 많은 손실도 보고 이익도 봅니다. 근데 거기 들어있는 비전펀드의 여러 투자자들은 그 투자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개념. 원탑 엑셀레이팅이라는 프로젝트가 있고 이 프로젝트가 하나은행을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건 아니지만 올해 한 10개 정도, 현재 5개가 마무리되어 있는데 10개 정도의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해서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프로젝트에 내가 뒤에 이렇게 서 있을지 말지를 저쪽으로 오시래요. 누가 앞에 계시네? 저쪽으로. 저 뒤에 좀 봐주세요. 이 투자자의 위치에 내가 있을 거냐 없을 거냐를 결정하러 오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본인이 사업 설명 들으시고 나도 이 위치에 있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투자에 참여하시는 거고 아니면 참여를 안 하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두 번째 왜라고 했죠. 왜? 아까 이제 첫 번째 이유는 현재 코로나로 시작된 이 유동성의 위기가 우리한테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는 약간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해피면 왜 엑셀레이팅 투자를 하고 해피면 왜 코인 회사를 인수합니까? 라는 이유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사실은 아직 우리 회사가
외환은행 같은 1조, 2조짜리를 인수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죠? 아직 저희 대기업이 아닙니다. 솔직하게. 자, 중소기업 중심으로 일을 하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제가 쟁표에서 안 썼어요. 원래 여기 있는데. 자, 현재 우리 회사의 수준은 이런 대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중소기업 중심으로 엑셀레이팅을 합니다. 두 번째, 경쟁이 없다고 썼어요. 경쟁. 어떤 경쟁이 없냐? 이런 겁니다. 어떤 분들이 10분이 저한테 물건을 팔러 왔는데 사는 사람이 저 혼자야. 어떻게 돼요? 저 가격이 싸지겠죠. 아까 제가 썩은 사과가 아니라 아주 싱싱하고 좋은 사과를 싸게 살 수 있겠죠. 평소에 100원에 사는 거 50원에 30원에 살 수 있겠죠. 현재 암호화폐 기업 코인회사의 기업의 조건이 그렇습니다. 뭐냐면 지난 4, 5년간 암호화폐 투자로 돈을 잃으신 분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 자리에는 없길 바라지만 개인들이 많은 손해를 보셨어요. 실체도 없는 회사들한테 투자를 했다가. 근데 회사들, 개인들만 손해를 보신 게 아닙니다. 많은 창업 투자회사, 투자금융기관들도 코인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대단히 많은 손해를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코인회사에 투자를 하는 투자기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일부 투자기관들은 아예 내부 규정에, 규약에 코인회사는 투자를 못하게 해놨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거꾸로 지금도 열심히 기술 개발하고 사업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코인회사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일주일이면 3장, 5장의 제안서가 들어옵니다. 그렇게 투자를 받고 싶어하는 코인회사들이 많으면, 그렇게 코인회사들이 많은데 투자를 하는 기관이 없죠. 그래서 경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시장에 진출합니다. 우리가 우리 현실을 잘 봐야 되잖아요. 제가 몸집이 헤비급이고 가진 게 많으면 큰 전투장도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조건,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정확히 파악해서 이길 수 있는 경기에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제가 이 몸으로 헤비급 더위를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뭐 내가 잘나서 뭐 1,000억, 2,000억 번다 이런 것보다 어쨌든 우리의 현실에 발딛고 하는 사업이 가장 정확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했듯이 여전히 코인 회사는, 코인 프로젝트는 성공하면 수익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이 없는 이 시장에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살 수 있고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사야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코인 회사를 중심으로 한 엑셀레이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이 그림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와 어떻게.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왜? 자, 이제 어떻게. 그럼 당신이 그래서 뭐 위기의 시기고 위기의 시기가 기회고 뭐 코인 회사를 투자하는 적기고 이래서 엑셀레이팅을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 겁니까? 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성공의 방법론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를 적었는데 첫 번째 뭐라고 써 있냐면 많을수록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올해 최소한 몇 개 인수한다고요? 10개. 자, 이게 또 성공의 방법론입니다. 뭐냐면 투자는 100% 성공하는 투자는 없습니다. 투자는 특히 기업 투자는요. 통상 성공 확률이 20% 전후입니다. 야구에서 3할 타자만 돼도 강타자고 연봉 엄청 받죠? 3할 타자면 막 10억, 20억 받지 않나요? 근데 3할 타자를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타석에 들어가서 3번 안타 칩니다. 그죠? 3번 안타 치면 7번은 죽는 겁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데이터 확률 통계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굳이 10개를 인수하는 이유는 수익률도 높은데 하나만 인수해서 대박 터지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개를 인수하는 이유가 바로 성공의 방법입니다. 왜? 10개를 인수하면
아마 7개나 8개는 올해 손실이 날 겁니다. 손실을 컨트롤하는 것이, 손실을 관리하는 것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손실을 생각하지 않고 하는 투자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은. 전 그렇게 배워왔고, 거꾸로 얘기하면 올해 10개의 기업 중에 우리는 2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한 3개가 성공하는 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코인 사지 마세요라고 예전에 강의를 많이 했던 이유가, 아니 우리가 10개 사는 회사 중에 7개, 8개는 실패할 건데 어떤 회사 토큰을 사시겠어요? 사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말이 10마리가 쫙 있는 겁니다. 제 옆으로. 저 뒤에 꼬린 지점이 있습니다. 그 말이 10마리가 다 꼬린 지점에 들어가기를 바라겠죠. 그죠? 우리 마음은 그런 거잖아요. 당근 주고 채찍질을 합니다. 물론 10마리가 다 꼬린 점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대박 날 겁니다. 그러면. 근데 실제로 그럴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고요. 그 10마리의 말을 열심히 달리게끔 당근도 주고 채찍질을 해서 꼬린 지점에 갔더니 2마리, 3마리가 들어온다고 저희는 전체적인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고, 그래서 이왕이면 10개가 아니라 11개, 11개가 아니라 12개가 되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투자하는 회사의 수량도 성공에는 대단히 중요하다. 두 번째, 그렇게 많이 여러 개를 투자하는데 그럼 막 살 거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즉 수익성이 높은 거, 뚝뚝뚝 낮은 거, 그래서 위험도가 높은 거, 또 위험도가 좀 낮고 좀 비교적 안전한 거, 그리고 분야별로도 뭐 디파이 서비스, 뭐 환경, 뭐 예를 들어서 뭐 여행, 유틸리티, 플랫폼, 다양한 분야를 인수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왜? 정말 사회가 고도화되면 고도화될수록 어느 분야에서 성공하는 모델이 나올지는 정말 아무도 모릅니다. 올해 공전의 히트를 치고 있는 2기업, 삼성바이오와 SK바이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하고 SK바이오가 언제 이렇게 대박 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아는 삼성은 전자회사고 반도체 회사고, 그죠? SK는 기름 파는 회사고 통신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하는 게 또 한 번의 중요한 성공의 전략이 된다. 그래서 정리하면 일단 규모 하나라도 더 사자.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보다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서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자. 세 번째, 기업 지원.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당근 채찍. 현재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입주한 본사에 엑셀레이팅 센터에 직접 입주합니다. 입주해서 감시해야죠. 또 도와줄 일 있으면 빨리 도와주고, 못하면 빨리 빼야죠. 그래서 이런 기업 지원을 포함한 3가지가 1차적인 엑셀레이팅 사업의 성공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넘어가고요.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립니다. 40분이고요. 첫 번째 성공의 방법론은 엑셀레이팅 프로젝트 그 자체를 성공시키기 위한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요. 포트폴리오도 잘 만들고. 그러면 자, 두 번째 방법론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100원 벌 거 조금 잘해서 200원 벌면 좋죠. 100원 벌 거 조금 더 노력해서 500원 되면 더 좋죠. 두 번째 방법론은 바로 그러한 우리가 버는 돈의 규모를 키우는 일, 가치를 키우는 일을 우리는 두 번째 방법론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늘 예로 들어드리는 게 대기업 사례인데, 어쨌든 대기업들
안 망하죠? 그죠? 돈 잘 벌죠? 돈 잘 법니다. 현대자동차가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죠. 아주 훌륭한 좋은 기업입니다.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좋은 회사임에 틀림없고 큰 회사임에 틀림없죠. 근데 보니까 현대자동차가 자동차 만드는데 막 트렁크, 본네트, 문짝, 철판이 많이 필요해. 그래서 현대제철을 인수합니다. 원래 인천제철이었어요. 제 어릴 때 태어난 동네입니다. 여기가 인천 사람이거든요. 자, 철판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차 안에 얼마나 막 파이프, 뭐 기둥 이런 거 많이 들어가잖아. 이 골격, 뼈대, 차의 뼈대를 만들려고 현대종합특수감을 인수합니다. 자, 뼈대도 있고 철판도 있어. 이제 안에 뭐 들어가요? 부품 들어가죠? 부품 공부를 위해 현대모비스를 인수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품도 있고 뼈대도 있고 철판도 있어서 차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현대차를 타는데 현대차 비싸죠? 안 비싸나요? 비싸죠. 좀 비싸던데. 자, 비싸서 사기 어려우니까 쉽게 돈 빌려서 사라고 현대캐피탈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차 팔았어. 차 샀어. 이제 차 갖다 줘야죠. 현대글로비스를 인수합니다. 실제로는 제가 5개를 이렇게 해드렸지만 한 50여 개 정도 되는 이런 계열사로 현대자동차 그룹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현대에서 예를 들어서 1년에 철판을 1조를 산다고 칩시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그룹은 현대자동차는 1조를 써야 되죠. 근데 그 쓴 1조가 어디로 가요? 자기 계열사로 가잖아요. 그죠? 여기서 파이프 사고 여기서 부품 사고 아니 하나은행도 있고 기업은행도 있고 이런 데서 대출 받으면 되는데 여러분 현대차 사보시면 차 할부 사면은 다 어디서 해줘요? 그냥 내가 저 우리은행 가려면 보냅니까? 안 보내죠? 자기들은 여기서 차 팔고 모두 벌어요? 이자도 벌죠. 이거를 자 돈이 빠져나갈 데가 없이 꽁꽁꽁 묶어서 그 안에서 돈의 가치를 높인다 해서 이걸 우리가 밸류체인이라고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을 완성했다라고 하죠.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0원 벌 걸 200원 벌 수 있게 200원 벌 걸 400원 벌 수 있게 하는 방법론을 우리는 밸류에이션 혹은 밸류에디드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이런 거잖아요. 내가 불식집 하는데 장사 잘 돼. 밀가루를 너무 많이 사놨어? 그럼 밀가루 가게 차리는 거죠. 똑같은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멋있게 얘기하면 밸류 체인 혹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밸류 체인을 만들 거냐?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분야별 암호화폐 기업을 인수하고 투자하는 엑셀레이팅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번째 방법론은 이 엑셀레이팅 자체가 돈을 버는데 이 버는 돈을 더 2배, 3배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기업에 필요한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기술입니다. 기술 개발 기업을 저희가 설립하고 투자하고 인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이 맞춰주고 암호화폐 코인 회사가 있으면 어쨌든 코인 이코노미의 가장 꽃은 거래소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소에 또 저희가 투자 및 경영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다음홀딩스라는 회사가 저는 대단히 자랑스럽게 제가 만든 회사니까요. 제가 지분을 100% 갖고 있는 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얼마나 제 회사가 개인적으로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나가다가 다음홀딩스 얘기하면 누가 아나요? 모릅니다. 다음홀딩스가 여기에 10억을 투자하든 100억을 투자하든
언론에 기사 한 번 안 나갑니다. 그죠? 그럼 이 투자의 극대화, 투자를 한 이 가치를 극대화하고 또 이 투자 받은 기업들도 더 빨리 성공할 수 있기 위해서 금융기관이 투자하면 기사가 많이 납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투금사라고 합니다. 일반 은행 말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금융기관들, 영어로 인베스트먼트 뱅크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창업투자회사, 자산운용사, 자산관리사, 신탁사 이런 기업들, 우리가 기관이라고 하죠. 기관, 투자기관들. 이 투자금융사가 이 회사들을 투자하거나 관리하면 우리가 10억 투자한 가치가 다음으로 투자하는 10억은 10억이죠. 하지만 기관이 투자하는 10억은 10억이 아니라 50억, 100억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금사에 대한 경영 참여를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홀딩스 그룹이 한 2달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좀 더 일찍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조건 협의가 길어지면서 약간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던 협상이 지난주 며칠이죠? 목요일날인가요? 목요일날 협상이 만료가 돼서 투금사의 지분 44%를 저희가 획득하고 경영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목요일날 다 협의가 끝났고 모레 월요일날 일정의 지분 선수금이 입금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입금을 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투금사에 경영 참여를 하고 44%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고, 예를 들면 박수까지 낮춰도 되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제가 그냥 적어본 건데, 저희가 그래서 뭐 디지털 미래자산 투자조합, 이런 투자조합을 결성을 합니다. 이게 이제 조합 결성이 되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투금사의 경영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이런 이름을 가진 조합을 결성할 수 있고, 이제는 다음홀딩스가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조합이 거래소를 투자하고, 조합이 코인회사를 투자하고, 조합이 또 다른 자산을 투자하는, 즉 다음홀딩스의 의지대로 기관 투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대단히 좋은 투자 조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이미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40억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투자합니다. 40억 투자하고 우리 지분 몇 프로 받는다고 했어요? 10% 받습니다. 지지난주에 업비티에 외국 아주 유명한 사모펀드가 700억을 투자하고 지분 1%를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실제 증권가에서는 9월 30일 등록제가 시행이 되면 빅3는 최하 5조 이상, 빅7이나 빅8까지는 한 3조 이상, 일단 등록만 돼도 1조 이상의 가치가 갈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등록제 허가제의 이면에는 독과점이라는 단점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등록제나 허가제를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독과점이라는 아주 무서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9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뭐 한 8개의 거래소가 등록이 됐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150개, 우리나라 160개 있다고 하니까 150여 개에 있던 거래소의 회원들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 등록된 8개 중에 하나로 이동하겠죠? 그러면 등록된 거래소는 정부의 등록 제도가 자기들한테 어마어마한 영업을 해준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에 담배 회사가 없습니다. 담배 회사가 왜 없어요? 담배는 우리나라 전매 사업이었잖아요. 국가가 전매를 했죠. 사실은 한 10년 된 것 같은데 법률상은 담배에 대한 전매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담배를 만들어 팔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실제로 중소벤처기업에서 담배를 2번인가 3번 출시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못하죠? 그게 독과점의 무서움입니다. 한번
최초에 등록이 될 때 확 회원들이 가입을 했어요. 한 3개월 후에 또 다른 거래소가 등록될 수도 있겠죠? 그럼 그 3개월 후에 등록된 거래소는 굳이 회원들이 넘어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 허가 제도의 이면에는 독과점이라는 무서운 단점이 있긴 한데,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독과점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어쨌든 열심히 등록을 준비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초 등록되는 거래소가 7개가 될지 8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빗썸도 위험해졌죠.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빗썸도 요즘 위험해졌습니다. 등록이. 어쨌거나 최초에 등록되는 거래소는 최하 1조 혹은 3조 이상의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증권가에서 보고 있습니다. 1조의 10%면 얼마예요? 1조의 10% 얼마예요? 그렇죠. 저희는 거래소 지분을 10%를 40억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에 저희가 투자를 하면 기사 하나 안 나갈 겁니다. 그죠? 어떤 기자가 그런 기사 써주겠어요? 우리가 뭐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홀딩스 그룹이 투금사의 지분을 인수하고, 이미 다 합의가 끝났습니다. 투금사의 지분 인수가 마무리되자마자 투자조합을 만들어서 거래소에 40억을 투자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투금사의 이름으로 거래소에 지분 투자가 된 진짜 100개 이상의 기사를 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게 기관의 힘입니다. 기관 투자의 힘이 그런 거죠. 제가 40억 투자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40억이 400억, 4천억 벌려고 투자하는 거죠. 물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믿음을 갖고 투자하는 겁니다. 근데 40억이 400억, 4천억 되기 더 좋은 방법, 더 쉬운 방법, 더 합당한 방법을 찾는 게 맞겠죠? 그 방법이 그 40억을 우리가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도 직접 투자하면 주주명부에 우리 회사 이름 올라가니까 저도 좀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주주명부에 제 이름 올라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제 이름이 올라가서 40억이 4천억 된다고 하면 제 이름 넣겠는데, 40억을 쓰더라도 제 이름이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투금사의 이름이 들어가는 게 더욱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도대체 이 앞에 있는 사람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들은 그 일을 할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를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지금까지 회사도 없이 일하는, 이렇게 사업 발표하는 데들 많았잖아요. 그죠? 자, 저희는 법인명은 정확히 다음홀딩스 그룹입니다. 제가 지분 100% 갖고 있는 대표이사고요. 회사의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뛸 수 있으니까 다 떼어보셔도 됩니다. 제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제 회사는 계열사 및 자회사로 컨텐츠 사업을 하는 다음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사업을 하는 다음 파트너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기술 담당을 하는 다음 넥스트랩스, 그리고 곧 저희가 또 오픈할 쇼핑몰과 크라우드몰을 개발하고 있는 비욘드 어스, 그래서 4개의 계열사 및 자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 5개 회사인 거죠? 얘도 회사니까, 그죠? 총 5개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투자한 건 어제 이번 주에 태국에서 2달 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태국 법인장이 만든, 우리 태국의 요트장, 골프장, 리조트 투자했죠. 제가 다 인수했죠. 미리 가입하신 분도 아는데, 그 회사도 왔고 거래소, 그다음에 저희가 다 투자한 회사들이죠. 라이브베리 뭐 이런, 우리 엑셀리팅 센터가 입주한 회사들입니다. 여기 영화 제작사, 기타 암호화폐 회사들에 대한 투자 및 파트너 계약을 하고 있고, 여기에 투금사의 경영 참여가 이제 추가로 확정이 됐습니다. 통상
법률상 계열사라고 얘기하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법률상 계열사 20%입니다. 20%. 44%는 대단히 높은 지분율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중요한 얘기는 다른데 뭐 이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이거 수익 조정도 쭉쭉쭉쭉 있는 거, 뭐 복지제도, 기부제도 이런 건 나중에 또 얘기를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저희 첫 번째 진행했던 로코스 프로젝트도 있고, 지금 두 번째 진행하고 있는 태국을 중심으로 한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저희 뭐 골프장이 다 있고요.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도 오타수 안 했네, 그죠? 법인명이 바뀐 거예요. 예,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개가 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사업 설명회를 마치고요.